저번에 이제 딱 이 생각은 박아놔야 돼요. 경매 진행 절차는 두 가지가 있다, 방향이. 하나는 법이 진행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은 투자자가 진행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매 진행 절차 그러면은 7페이지에 있는 것은 법적 진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법적. 그 다음에 8페이지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진행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은 7페이지도 보시고, 왜냐면 내가 몇 번입니까? 5번 단계가 매각 실시 기일이죠. 이때 단계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이제 접촉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다음부터 5, 6, 7, 8, 9, 10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죠? 근데 특히나 10번 같은 경우는 배당 절차에는 여러분들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5, 6, 7, 8, 9까지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법적 진행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비고란에 대한 설명도 접대해드렸고 이 부분을 잘 숙지하면 된다. 5, 6, 7, 8, 9 그리고는 경매 투자 절차인 8페이지에서는 모든 분야 1번부터 11번까지가 여러분하고 직결되어 있죠. 물건을 검색하고 선정하고 시세조사, 분석, 현장조사 등등등은 이게 여러분들의 순서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은 물건 검색하고 선정을 동시에 하나로 뭉태기로 같이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시세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하나로 또 같이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여러분 빼고 남들은 뭘 하냐면은 집에서 물건 검색과 선정을 한 번에 하죠. 그 다음에 현장을 가서 현장과 시세조사를 한 번에 합니다. 통상. 그러다 보니까 시세 분석이라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그룹의 어떤 사람들과 인터넷에 어떤 웹 문서를 보시더라도 시세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거의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분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가까운 지인이 돈을 빌려가고 내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통화를 시도했는데 애가 전화를 안 받아. 딴 때는 금방 잘 받았어. 근데 돈을 갚기로 한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전부터는 전화를 한 번 시도했는데 그 날짜 좀 너 알잖아 라고 물어보려고 시도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그럴 수 있으려니 했는데 답신 전화도 안 와. 그래서 문자로 야 전화 좀 줘 했더니 다음날도 안 와. 그쯤 되면 이제 설설 의심이 되죠. 이게 날랐나? 이게 500 정도면 근데 억을 갔다라고 하면은 조금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날짜에 돈이 들어올 걸 생각하고 어떤 플랜을 짜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의심을 엄청나게 하죠.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당일날도 만나러 갔는데 집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 돼. 그럼 이제 그건 10중 8구 도망간 거지. 자, 이렇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분석은 도망갔다로 볼 수 있지만 또 사실은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아니면은 어떤 급한 어떤 해외 공장에 뭔 사고가 나서 나갔다가 금방 올 줄 알고 나갔는데 금방 못 오게 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식하는 세계에서는 도망간 놈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이게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여러 개를 많이 하고 많은 유사 매물들을 수집해도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분석을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다른 데선 분석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보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분석한다라는 단어를 듣지도 못했고. 그러면 일반 다른 데서는 두 가지 미션으로 가죠. 하나는 집에서의 물건 검색하고 선정으로 있고, 하나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하고 시세 조사를 같이 한다. 이게 끝.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 안 해. 7번인 낙찰가만 결정해서 바로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품이 몇 개예요? 3개나 2개야. 부품 3개인 기계가 비쌀까요? 부품이 많이 있는 기계가 비쌀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하지만 핸드폰에 기능이 팍 줄어지는 것들이 있죠? 2G 폰. 싸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굵직굵직한 기능 요 2가지 단계로만 입찰을 보다 보니까 때로는 붙고 때로는 떨어지는데 9번 떨어지고 1번 정도 붙는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자로 보면 1할 타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1년에 한 50번씩 도전을 해야 5번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다녀야 돼. 물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식죠. 안 식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50번을 나가면 5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 벌써 이렇게 조금 내려가죠. 또 바쁜 일 한두 개 생기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경매로 처음에 진입했다가 3, 4년씩 또 잊었다가 3, 4년 전에 만난 그 사람이 몇 개 사서 돈 벌었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한 번 다시 기웃거렸다가 다시 좀 잊었다가 하면서 평생 한 3, 4번 딱 하면 인생을 이제 마감 칠 때가 오죠. 통상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옛날 10몇 년 전에 할 때도 그때도 보면 저 옛날에요 이래가지고 돈을 벌었었는데요. 그러면 계속 하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뭐 하다가 안 한 지 10년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10년 동안 잊지 않고 1년에 한 번씩만 했어도 달라지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막 이렇게 이제 처음에 경매 배울 때는 아까도 이제 누가 물어서 제가 대답을 해줬지만은 통상적으로 경매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재산 증가가 빠를 때가 경매를 처음 배울 때입니다. 왜냐면 모아놓은 돈으로 싹 사고 손 털고 가만히 있거든. 거의 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지속성이 있으려면은 산 거가 팔리고 들어왔다가 또 사고 과정이 이제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경매하기 전에 좀 나름 모아놓은 돈이 있죠. 그걸로 있다가 딱 경매 배워서 한번 다다다닥 산 때 재산 증가가 촥 올라.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안 들어오잖아. 이제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재산이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한참 있다 팔아서 다시 오르거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잠깐 오고 그게 이제 처음에 1, 2년 사이에 오른 재산이 자기들의 한 90% 인생의 재산을 다 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프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경매하면 계속해서 엄청나게 부자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러면 외부에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계속 들어와야 넣고 여기서 한두 개 팔리면 또 넣고 하는 것이지. 여태 모아놓은 돈 여기에 한 2억 있어. 경매를 확 해서 이제 커졌어. 그 다음부터는 다시 2억을 모으려면 기다려야 되잖아. 일을 막 해야 돼, 개미처럼. 그 과정까지 또 이게 기다리는 동안에 중간에 파고 사고가 하는데 이 중간에 사고 팔고를 능통하게 해도 요만큼 좀 조금씩 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중간에 딴짓을 한 번씩 해. 원래 그래. 그래서 평균을 맞추죠. 우리가 이렇게 볼링 같은 경우도 에버리지 130에도 실제로 처음에 한 3프레임, 4프레임 때까지 뭐 200까지 올라가잖아. 막 아시죠? 엄청나게 잘 쳐. 근데 한 중반부터 딱 되면 다시 쫙 빠지다가 130 딱 맞추잖아. 120으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에버리지가 있는 거예요. 그 통계. 꼭 이렇게 벌릴 때 딴짓한 사람들을 보셨죠? 그렇게 된다니까. 꼭 돼요. 그래서 굳건한 어떤 고집이 있어야 지킵니다. 재산은. 그래서 처음에 1, 2년 사이에 바짝 재산이 오르고 그게 자기 인생의 80%까지 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의 80. 그러니까 바짝 해가지고 한 7억 됐어, 재산이.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2억 정도 더 벌면 가는 거지. 슬프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 빌려서 한다. 자, 좋은 발상이에요. 그 다음 또. 자, 근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남의 거 해주고 돈 버는 방법이 또 있고, 이게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풀어져야 되고, 들어올 직업을
하나보다는 투잡, 쓰리잡 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들어온 파이프라인이 많이 생기게 만들어야 이게서 많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가 바로 나오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분석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증권도 보면 애널리스트가 있죠. 증권 분석가가 따로 있고요. 군대에서도 군사 어떤 정보를 수집된 정보는 첩자들이 수집해오죠. 그죠? 외국에서 파견된 척자들이 정보들을 막 줍니다. 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실제로 그 외국에 그 보면은 정부 수반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반들이 그 호텔에 머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박근혜가 이렇게 호텔에 머물죠. 그러면 떠날 때는 다 수거하고 나갑니다. 하다못해 외국에 가면은 대변도 수거해. 왜일까요? 건강이 돼. 그래서 이제 미국 놈들은 외국에 예를 들면은 막 그 정보 기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부 요직에 있는 애가 머무는 숙소에서 어떻게 해서 걔 DNA를 채취해서 걔 건강까지 체크합니다. 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또 다 반대편에서는 또 그걸 다 수거하고 정리해요. 그런지 모르셨죠? 그냥 여러분들처럼 그냥 대충 국가가 돌아간 줄 알았죠? 여러분이 삶을 살듯이. 안 그래. 특히 한국은 그래.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안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얘네들. 잔머리 엄청 굴리죠. 그렇게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처음 접한 거는 그냥 이제 캐리비안 베이 간다고 처음 이제 수영복 사러 매장 들른 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수영복 좀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체조도 아직 안 했어. 용인도 아직 안 간 거야, 에버랜드. 그냥 아직 안 간 거예요. 경매 배우고 있는 거는. 이제 수영복 좀 사고 있는 거야. 어느 거 입을까? 이러고 있는 거고, 이제 다 하고 배우고, 이제 수영도 좀 할 줄 알아야 캐리비안 베이 가서 놀죠. 맞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 이렇게 다가가는 게 없어. 자, 이제 다 오셨으니까 12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경매 초보 탈출 2회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체력만 되면은 사실은 초보반도 이렇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막 바쁠 때는 체력이 안 돼서 이제 그때 저번에 이제 코치들한테도 시키고, 또 코치들도 강의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12페이지에 주택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면 몇 페이지입니까? 20인가요? 22페이지에 상가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을 이걸 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경매쟁이가 알아야 되는 지식의 그래도 한 70% 가까이는 넣어놓은 거예요. 판례는 빠져 있지만은, 판례는 저기 판례 분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까지 집어넣어서 초보 탈출을 시킬 수는 없고, 이제 법률 공부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좀 과할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르치고 빠져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쭉쭉 줄거가면서 공부하면은 충분하게 되게끔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주임법을 다시 12페이지로 건너가시죠. 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서민을 위한 법입니다. 책 드려야지. 책 받으셨어요, 경규 씨? 네. 네. 자, 임대차 보호법은 누굴 위한 거죠? 서민을.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서민을 위한 거다. 세입자를 위한 겁니다.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주임법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은 누구 편을 들어준다? 국가가? 서민을 들어줍니다. 자, 그런 취지를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서민 편에 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목적을 한번 현남 씨가 읽어주세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뭐에 대한 특례? 민법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에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주거용이라는 거는 사람이 산다는 얘기죠.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주거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다도 사람이 살면 그거를 주거용으로 봐줍니다. 그거 빨리 안 적으세요? 적으셔야지. 그 다음에 그 상가예요. 분명하게 그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이 상가예요. 그래도 거기를 사람이 사는 용도로 쓰고 전입신고를 하면 뭘로 본다? 주거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가 아니고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주거용이면 되는 거지 반드시 주택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을 가만히 쳐다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고 했으니까 주거용이라고 했으니까 등기가 완료된 건물이라고 적혀 있나요? 그러니까 미등기여도 됩니다. 등기부를 뒤져봤더니 등기부가 없어요. 근데 이 집에 내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집에 등기를 뗐더니 등기부가 없어. 그래서 불안해서 안 들어갈라 했는데 옆에 변호사가 야, 미등기 건물에 들어가도 네 보증금은 법의 보호를 받아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주거용 건물이면 되는 거니까. 미등기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무허가는요? 된다. 허가 없이 지어놓은 집에 판잣집에 여러분이 들어가도 보호가 된다.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준 거고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어떤 상세한 강의는 옥션에 제가 주임법 특강은 올려놨어요. 10강인가 뭐 몇 강으로. 물론 유료입니다. 그거는. 3만 원인가 얼마에 올려놨나? 5만 원인가? 그거는 이제 조항을 낱낱이 해석해 놓은 거고요. 이제 요 정도가 이 1조에 필요한 겁니다. 미등기, 무허가, 주거용이니까 공장, 창고, 상가도 다 된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비닐하우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마 비닐하우스는 아니겠지. 누가 비닐하우스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 살진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경매에 나오진 않잖아요. 토지가 경매에 나오고 비닐하우스는 이제 법정지상권 이런 얘기로 나오니까 하여간 사람이 좀 산다면 웬만하면 보호가 된다. 아시겠어요? 자, 2조 보시면은 밑줄 꺼진 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2호의 전부만 아니고 방이 3개인데 그 중에 한 칸만 세를 들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빌라를 샀을 때 방이 3개인데 그 중에 한 칸이 500만 원에 월세가 아닌 전세 500에 들어가야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보호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방 한 칸도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뭐 빼기를 하죠? 방 빼기를 하죠. 방공제. 왜 그러냐면 방 한 칸마다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방이 3개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은 전체가 아닌 하나, 둘, 3개마다 세를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나 기계적으로 빼버리면 빌려줄 돈이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하나 빼고 조건 걸고 막 이렇게 하죠. 통상.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안 주는 방향으로 머리를 쓰면은 떼먹히지는 않겠지만 대신 은행도 대출량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안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을 항상 생각할 때 돈놀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행의 행동이 다 읽힙니다. 돈놀이 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은행을 그냥 돈놀이 하는 대로 생각 안 하고
마치 어떤 그 공적인 기관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전히 돈 빌려주고 그 이자 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환영하지 않는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다가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나야 은행 주가가 오르죠. 그런데 은행의 주주는, 대주주는 누구죠? 국민연금이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자기 주식이 안 떨어지려면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해서 은행을 죽여야 된다, 안 죽여야 된다? 안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정책이 어려운 거예요. 대출을 규제하자니 또 은행의 수익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져서 다시 국민연금에 로스로 등장하고 미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계열은, 부동산 쪽은 딱 묘약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러잖아요. 자, 맞죠? 네. 오르고 막 폭등했다가 막 떨어졌다 통제 안 돼. 자, 3조 대항력. 이제 중요한 게 3조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대항력입니다. 뭐라고요? 대항력. 네. 대항력의 뜻이 뭔가요? 응? 그렇죠. 대항한다는 말은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한가요? 약자가 강자를 대상으로 한가요? 약자가. 그렇죠. 네. 그렇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때리면서 내가 너에게 대항한다는 표현 안 쓰잖아.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것 자체는 약자에게 부여해 주는 거죠. 언어 뜻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1조 읽어보시죠.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전입신고 이꼬르 주민등록.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볼드 처리된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것에 주민등록 위에다가 전입신고라고 같이 써주세요. 그죠? 인도 위에, 주민등록 위에 가로 열고 전입신고 이렇게 써주세요. 인도 위에는 점유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이란 말의 공통점은 같은 말은 뭐죠? 점유와 전입신고. 그래서 제가 그걸 두 개를 줄여서 전점 이렇게 표현해요. 전점. 대항력은 뭐죠? 전점. 전입신고하고 점유. 전입신고하고 점유. 이게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뭔 점? 네, 전점.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외워버리세요. 지금 전점. 자, 전점을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다음 날에 밑줄 쫙 그으시고, 다음 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 그러니까 12시가 되는 0시부터겠죠? 네, 자정이 딱 되는 시간이 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은 밑줄 긋고 0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페이지. 됐죠? 그러니까 전점하면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전점하면. 문희씨 그 노트북 있잖아. 거기다 써놔도 되겠다. 하긴. 그래야지 책을 말아서 가지고 다니죠. 어떠세요? 말아서 갖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죠? 그래서 B5로 바꿨어요. 모든 책은 우리 협회 공통책은 B5입니다. 다 이렇게 딱 말기 좋게끔, 손에 이렇게 떨렁떨렁 들고 다니기 좋게끔. 그러니까 막 적어. 왜요? 물 좀 주세요. 자, 전점 외우세요. 네, 전점 이렇게 달달달 외우세요. 자기 애인 이름 있는 사람 없잖아. 근데 이런 건 자의죠. 그러니까 애인 이름에 전점이라고 붙여놔. 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6가지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어려운 용어에 헤매시는데 자기 집에 강아지가 12마리여도 여러분들 이름 안 잊잖아요. 안 잊잖아. 누구야 다 부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 냉장고, 세탁기, TV 뭐 다 그거 헷갈리는 사람 없잖아. 냉장고를 세탁기라고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것처럼 용어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서 이름을 붙이면 돼. 이름 붙이는 거야 이게 전점. 경매를 배우면 치매가 안 걸립니다. 진짜 치매가 걸리겠어요. 이런 거 외우고 있는데 전점. 그죠? 이렇게 해놔야 또 치매 걸릴 것 같은 사람이 배우러 올 거 아니야. 야, 경매랑 치매랑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오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뭐 있어요? 등기가 없는 경우. 예, 없는 경우에도. 아까 등기가 없다는 게 하나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제죠, 연합씨? 등기가 없어도란 단어 어디서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몇 조에서 나왔어요? 몇 조? 1조에 나왔잖아. 그죠? 주거용 건물에라고 하면서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항력도 등기가 없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요? 아주 편한 조건이 웬만하면 다 들어줄게 이거예요. 뭐만 있으면? 전점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전점. 네. 근데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국가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전입 신고만 있으면은 다음날 영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맞죠? 점유, 그 사람이 그 집에 점유했는지, 뭐 예를 들면 해외에 2년 동안 또 도는지, 아예 그냥 계약만 해놓고 처음부터 이삿짐도 하나도 안 날른 건지 알 수가 있나요? 경매할 때? 모르잖아.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보호해줘. 알아도 그걸 증거로 안 삼아주잖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1년 내내 그 집 앞에 지키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항력은 딱 하나죠. 전입신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현황조사서에 그 사람 이름이 막 적혀 있고 전입신고 미상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떼보니까 전입신고가 없는 거야. 전입신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까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했잖아. 자, 그럼 전입신고가 없어. 전입신고가 없으면 임차인도 안 되지만은 뭐도 없는 거예요? 대항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적히면 이 사람이 갑자기 뭔 일을 하면 어떡하죠? 뭐 그래. 근데 그거는 대항력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제가 가르칠 때는 5%밖에 안 되고 95%가 실무다라고 하지만 권리 분석을 또 모르면 어떤 증세가 생기냐면은 마음속에 귀신이 자리 잡죠. 두려움이 생겨요. 뭔가 이렇게 덜덜덜 떨어.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백주 대낮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눈에만 헛것이 보이죠. 이런 게 권리 분석이 머리에 안 들어왔을 때 증세예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다 가르치고 실무에 들어가는 게 이치에 맞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의 재능이라는 게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권리 분석 쪽을 먼저 인도를 하면은 헛것이 몇 번 보인 상태에서는 이 무거운 병기를 못 드는 거예요. 실무를. 자기가 칼을 맞아서 손이 잘릴 거가 두려운 사람이 건법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막대기 쥐어주고 가서 야 눈에 베이는 나무 아무거나 때려라 그러면서 간을 피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을 담는 게 순서지. 지식을 담아놓고 움직이면 계속 헛것이 보이다가 갑자기 그러면 칼을 들어도 헛것이 보이는 거야. 실무를. 그래서 저희는 실무를 먼저 배우고 이론을 채우는 방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간덩이가 커져야 되는 게 이 계열이거든요. 근데 간이 작아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가 경매 고수가 없잖아요. 경매를 안 한다니까. 명도가 두려워서. 현장 가서 시세조사해도 지가 물어본다고 답을 딱딱 안 해줘.
이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왜요? 예, 2억에서 2억 5천이고요. 전세는 시세는 2억에서 2억 5천이고요. 전세는 1억 5천에서 1억 8천 사이입니다. 그러면 예? 그럼 몇 번을 조합을 해야 되는 거야? 시세는 2억이고 전세는 1억 8천하고 조합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캐묻는 기술이 없는 거야.